네, 여의도 사사건건 목요일에 만나는 두 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발생 현안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그제 밤에 군사 정찰 위성을 쏜 거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하는데 뭐가 도움되겠습니까 이게? 효력 정지시키고 결국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은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규탄한다. 이 점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는 이런 정부의 대응을 놓고는 입장차가 극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 또 이걸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일삼아오지 않았습니까? 김 소장님, 지금 야당이 고민하는 점이 그 부분 같아요. 네, 일단 안보리 결의 위반, 이게 뭐 ICBM이든 위성, 정찰 위성이든 여하튼 위로 쏘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 맞죠. 매우 위급한 상황도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영국에 계시고 안보실장도 영국에 함께 있고 안보실 제1차장 김태호 차장도 영국에 함께 있습니다. 북한은 며칠 전에 위성을 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고요. 하루 날짜가 틀리긴 했지만 스케줄대로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발적으로 발사한 것이 아닌데 이게 정말로 여당이 주장한 것처럼 대통령실이 주장한 것처럼 안보상의 위기라고 한다면 최소한 안보실 제1차장이나 안보실장은 한국에 머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또 미국과 일본과 연락을 긴밀하게 수행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을 텐데 다들 영국에 가서 그냥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자결제로 그냥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말하는 그런 정말 안보 위기인가. 그리고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 9.19 군사합의는 안보리 결의 내용이랑 상관이 없지 않나요? 지금 이제 정찰 부분을 좀 풀겠다. 비행 금지 구역, P518 구역에서 비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군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주한미군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U2 정찰기 같은 경우는 1000m 상공에 나가서 150km 전방까지를 전부 다 북한을 사실상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정찰 위성의 발사를 지금 이 9.19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로 풀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안보적 위기면 왜 대통령 안보실장 차장이 전부 다 외국에 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합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정찰 위성을 쏘는데 어떠한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먼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윤 대통령과 이 참모들이 영국에서 NSC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단 대응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위중하게 사태를 보고 있는데 안보실장이 왜 같이 갔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곳에서도 NSC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하고 대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막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여기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대통령은 외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던 거로 보인다는 국정원 발표도 있었고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원인 제공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도발하는데 가만히 있냐? 그동안 이제 9.19 합의가 우리 쪽에만 족쇄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좀 벗어 던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에 9.19 군사 합의를 맺었을 때 보수파 쪽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굴종적인 고략을 맺냐. 이거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보고 좀 천천히 하자라는 거고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한반도에 긴장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라고 이제 강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지속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9.19 군사 합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먼저 약속을 조항을 깬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위반했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구역별 집비 철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2차례 묵살을 했고요. 2020년 6월에는 DMZ에서 철수한 지피에 다시 병력을 보냈어요, 북한이. 그리고 또한 무인기도 많이 이렇게 보내왔었고, 또한 장사정법 포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상당히 위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좀 인내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군사위성을 쏘니까 결국에는 제한적인 부분이죠. 예. 비행금지 공중, 네. 구역 설정. 네. 이 부분만 우리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9.19 군사합의가 과연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약과 약속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맺고 난 다음에 중요한 3가지 사항이 있어서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북한이 다 거부했어요. 예를 들면은 비무장지대에 비무장을 하자라든지 서해 평화 수역 조성하자라든지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정례하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했는데 북한은 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약속을 깬 것은 예. 북한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그 위반을 했고 그리고 또 후속 조치도 거부해 왔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럼에도 야당은 평화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이렇게 계속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 공동선언을 네. 발표를 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겠습니까? 평화를 지켜야 된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초석을 쌓아 올려서 지금까지 168번의 협약이 있었고요. 예. 다양한 형태로 정상 간에도 했었고 총리 간에도 해서 지금 찬찬히 도를 쌓아 올렸는데 뭐 무도한 북한 얘기는 할 거 없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그 어떤 보수 진보 정부 할 거 없이 168번에 맺었던 이 협약을 단 한 차례라도 우리나라가 깬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예.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북한이다라는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최초로 이 선언을 우리 쪽에서 먼저 깨물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즉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쌓았던 평화의 초석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깨려고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요? 북한에서 ICBM 저렇게 계속 쏘고 있고 정찰위성 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 북한 너희들은 항상 위반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우리 가만히 있을게 이래요? 우리가 계속 연락하려고 해도 안 받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김정은은 대화 상대로 우리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훈련도 안 하고 어떤 정찰 활동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분 관련해서. 훈련 안 한다는 말씀은 잘 전 납득이 안 되는데 5km 이내에서의 군사적인 활동 안 하죠. 그 5km 안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간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서 지금 군사훈련을 예전에 비해서 대폭 횟수도 느리고 강도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었나요? 미사일 시험이 줄어들었나요? 핵과 관련된 움직임이 줄어들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정도 외교 정책을 운용했으면 지금쯤 북한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지금 한 라인 말씀 잘 주셨는데 이제 완전히 9.19 군사합의를 북한에서 걷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그럴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요. 약속대로는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대 정도 주고받으면서 멈추자고 서로 통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사적으로도 민간상에서도 한국과 북한이 열려있는 한 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있냔 말이죠. 한 라인 하나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은 글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두고 김정은 같은 위험한 사람하고 도박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성미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겁나서 싫습니다. 근데 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북한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했을 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북한이면 우리 측에 도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럼 한 라인으로 너희들 왜 도발했어? 라고 연락을 하면 북한이 미안합니다. 우리 도발했습니다. 이러겠냐고요.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무용지물인 가동하지 상황에서 않는다는 있고 이걸 없는 것은 갖고 다르죠, 아무리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그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또 논란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북풍 발언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과거의 북풍처럼 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정부가 총선 때 군사 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는데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네, 북풍이 우려된다는 발언 그리고 안보 자해 발언이다라는 그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미 여야는 총선 체제로 들어간 형국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소장님은 이런 상황들이 뭐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를 침공을 하면 아니면 국지적인 도발을 하면 그 상황은 보수 우파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과거의 선거 경험상 그렇게 뭐 썩 유리한 것 같지도 않고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는요. 예, 상당히 그때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높아졌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때 이제 전방에 있거나 아니면 군대에 있는 젊은 우리 장병들이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전쟁 난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완전히 참패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뭐 보수파에 유리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저 말만 들어보면은 아니 왜 북한 편 들어? 이런 식의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저 앞에는 북한을 충분히 또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저런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편드는 거냐라는 예.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이 군사정찰 위성이라는 것이 핵 무력의 최종 단계거든요. 남한 내의 여러 가지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지점들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건데 이런 식의 북풍, 공작, 도발, 유도 이런 식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민주당의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일단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처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법원의 컨트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군부까지 반발하면서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하마스의 공격이 호기로 작용을 했죠. 전시 내각이 구성되고 야당의 반대, 시민들의 반대를 누른 채 지금 전쟁에 집중하면서 힘을 쭉 모으는 형태가 됐습니다. 결국 이 전국의 불안함은 현재 대통령에겐 유리한 요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신원식 국방장관이 갖고 있는 국가관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미 뭐 지금 최근에 뭐 서울의 봄도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만 12.12 군사 쿠데타를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 구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군 출신의 인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이 북의 도발, 여기에 이어서 국방부의 호응,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국가관이 불안한 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이유를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네, 이제 김성현 소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하고 좀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부분.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여러 뭐 이스라엘 국민들도 살인을 하고 또한 인질로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총리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최소한 전쟁을 안 하려면 하마스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해 보상도 하겠다, 인질도 다 풀어주겠다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 팔레스타인인 잡아간 인질이나 풀어줘라 이런 식의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당연히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김성애 소장님이 야당 인사로서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 군사 정책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야 될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 우리가 미국과 일본만 우리 편을 갖고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구도를 또 이용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죠. 북한과 러시아가 뭐 밀착한다든가. 그러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네. 평화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년 7개월 동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네. 조금 더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런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김성애 소장께서 이 국방부 장관의 역사관에 대한 지적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국방부 장관의 역사관은 우리가 청문회 과정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것과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역할 수행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놓고 문재인 정부 죽이기다, 뭐 악수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뭐 정치 공방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안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 최초 파기, 우리나라가 먼저 조약을 파기하면서 북한과 사실상 적대국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고 외교 관계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실 김정은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맞불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있죠. G10의 강국, 군사적으로도 강국이고 한미일의 굳건한 동맹이 있는 대한민국의 처지와 지금 궁핍한 북한의 처지를 같이 놓고 북한의 공포를 우리가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은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EU하고 유럽에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에 인게이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선언인데, 만약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호전적으로 나가서 미국이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라는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던 외교 정책이 전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은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지만 미국 역시도 자국의 이익을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찰 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의 가능성, 여기에 대한 외교적 조처도 필요할 겁니다. 북한의 공포를 뭐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네. 대화가 필요하다. 아까 그 부분은 장 소장님도 네. 뭐 지적해 주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뭐 통미봉남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한데.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우리 정부가 너무 호전적인 네.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은 방어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니까 네. 북한을 그냥 야 북진하자, 북한 공격 이런 훈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철저한 안보적인 동맹 태세 확보, 군사적인 대비 태세 확보, 이것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네.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다른 쪽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양면 전략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화를 이끌어왔던 그러한 정권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못하면 우리가 대북 특사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활로를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옳은 것 같지. 그냥 무조건 신원식 잘못됐어, 윤석열 잘못됐어, 뭐 김태효 잘못됐어. 이런 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보통의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네. 정부면 이런 정도 국가 위기가 찾아오면 야당 대표, 여당 대표 할 거 없이 대통령이 모아놓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지, 지금까지 외교 성과, 특히 긴밀하게 밖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나누는 자리를 만들 텐데 안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지, 저희가 뭐 언론 말고는 대통령에게 전화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네, 안보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여야 간 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그럼요. 말씀을 네.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여당이 그래서 막은 건데요. 다음 본회의인 30일 본회의도 국민의힘은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 소장님, 야당은 계속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 태세인데, 어쨌든 30일 본회의까지 계속 이렇게 전운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여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예산안을 처리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거든요. 어쨌거나 예산안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본회의를 네. 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산은 처리하지 않고 특검법만 처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라는 것은 주고받는 예술이거든요. 이걸 싸움으로만 자꾸 지금 여당이 바라보려고 하니까, 야당을 배척하고 죽여야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18대 19대 국회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여당이. 그래서 예. 지금 예산안과 관련돼서 뭐 본격적인 논의들이 오고 갈 텐데 이것들을 좀 걸고 국회를 잘 열어서 그들은 예산을 따내고 특검법은 지금 여당이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통과시키는 것은 통과시키는 대로 놔두고 탄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다수인 야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면 여당이 협상 끝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란 제도니까 그것이 여론의 비판을 받는 것은 민주당에 맡겨두고 예산안 처리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 사람 지키자고 국가 예산을 펑크내는 일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죠. 많은 민생 법안들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예. 경우도 법사위가 열리지 못했거든요. 네. 거기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등 130여 개 민생 법안 심사가 예. 다 보류됐어요. 이 시급한 문제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최를 안 했다? 이것은 여당이 더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김성애 소장님이 그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좀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은 답답한 거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민생 법안 처리 안 되면 국정 운영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은 여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성현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본회의를 계속 지금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보자라는 예. 차원인지 저희들로서는 내막은 잘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질질 끌려가고 12월 말에 만약에 법안들이 처리가 되고 예산 처리된다면 예. 그동안 피해받을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하냐고요. 네, 이런 쟁점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건 수없이 국회에서 반복되어 온 구태입니다. 네, 30일 본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서 여당은 예산안 합의 없이 안 된다. 예산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셨는데 네. 김성애 소장님이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예산안 네. 처리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부딪히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죠. 지역 네. 화폐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예산들. 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네. 상임위든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재생에너지 쪽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양쪽에다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고 거꾸로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을 할 수 없는 카드를 한 장씩 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양측에다 칼을 들고 그럼요. 있다. 이 카드를 놓고 어디까지를 깎을 것인지 서로 협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모든 정부와 모든 여당과 야당은 어떻게든 협상을 해냈습니다. 그게 뭐 짬짬이가 됐든 뭐가 됐든 박에서 욕을 먹더라도 타협을 해냈거든요. 예. 지금 이게 안 되는 건 대통령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이걸 지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게 협상의 여지를 너무 좁혀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할 말을 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찾아야 됩니다. 내년 총선을 치르는 건 아무리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고 해도 예. 결국은 그 결과는 해당 국회의원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거든요. 여기에도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협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네. 밖에서 라인 따로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예. 당대표 비서실장을 해보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뭐 반론을 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 반론이 아니라 상황을 네. 좀 설명시켜 드릴게요. 지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1월 30일과 12월 1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틀이죠. 왜냐하면 12월 2일이 본회의 이제 마지막이고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로 이렇게 예산안 규정이 되어 시한이 있거든요. 2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잡아놓더라도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 12월 2일까지 회의 연장해가지고 본회의를 연장해가지고 다 처리를 새벽에 처리하고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야당이 추진하자는 법안 처리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날 시간을 끌면.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어쨌든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쌍특급 법안이라든지 예. 검사 탄핵,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돼. 이거 탄핵안 처리되면 안 돼. 이거 쌍특검도 최대한 이거 뒤늦게 해야지. 이거 빨리 처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네.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의 패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작년에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 안 됐어요. 3주나 뒤늦게 처리가 됐거든요.
보통 저도 국회에서 한 25년 있었는데 예. 대부분 그냥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합의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더라도 이러한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삼아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지연시키겠다, 무산시키겠다, 그리고 특검법도 처리 못하게 하겠다. 이것과 좀 연계시키는 듯한 모습과 이미지를 주는 것은 국민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은 지금 야당을 향해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또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탄핵 방탄이라고 지금 서로 맞서고 욕해요.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추진이 네. 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추진이 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특검 총선에 법안까지 좀 합쳐서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네.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대략 한 6개월 정도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민주당이 얘기하는 방송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이 안 될 거야. 내년 총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어 예. 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특검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 총선 전까지 특검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야당발 이슈가 선점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란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어떤 증언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런 증거 자료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비판할 포인트가 많이 있죠. 봐라, 대통령 자기 가족을 위한 이 특검법안 반대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정의 어디 갔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 특검 추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게는 그냥 꽃놀이패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총선용 드라이브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걸었을 예. 때가 그땐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법안이 진행된 거고, 보시면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은 해결책이 있었어요. 1년 전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거의 끝나간다. 곧 결과 발표할 거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불러서 조사하고 소환해서 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끝냈으면 중도층들까지 납득할 만큼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끝냈으면 끝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은 도대체 이 검찰은 뭐 했나요? 대통령의 부인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누군가의 부인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대접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안 했으면 여론이 특검 찬성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나왔을 리가 없죠. 거꾸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해보죠. 예. 특검이 발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당과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은 꾸준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혐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흐지부지 특검이 진행이 될 거고 내년 2, 3월에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욕보이려고 특검을 만들었다라는 레토릭이 퍼져버리게 되면 총선에서 민주당은 실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주장하는 대로만 하면 저 같은 특검을 통과시켜서 망신을 주겠어요. 왜 예. 못하죠?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쌍특검 법안이 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가겠죠. 대통령 선택지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전망이 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죠. 지금 전망은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아예 두 개 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제 개인적인 전망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오히려 대장동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봐요. 제가 아주 극소수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못 찾아낸 것을 찾아낼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오히려 허를 찌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조사받으러 가면서 오히려 그 프레스를 대할 때 조금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받아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나을 것 별로 같아요? 불리할 것 없다고 봐요. 네, 오히려 뭐 대장동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아도 불리할 게 없다. 장 소장님은 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좀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검이 검찰의 조사를 넘어선 결과를 내놓은 적이 많아요.
김경수 뭐 댓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그 뭐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지만 특검에서 결국에는 밝혀낸 거 아니겠어요? 그랬었죠. 드루킹 특검 관련해가지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넘어선 여러 가지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 줄가 몰라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떠한 증거 자료가 나와가지고 여권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를 곤혹스럽게 만들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정말 어려울 거고 네. 거부권을 행사하자니 국민적인 비판이 높을 것 같아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들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과 그 김웅 의원 얘기 들어보셨는데 김성애 소장님 어떻게? 일단 김웅 의원은 네. 특검을 해서 검찰이 못 찾아낸 것을 찾아낼 만한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들은 더 잘한다는 뭐 이제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안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검이 소용이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다시 처음으로 가보시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덮었던 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로 다시 불거지면서 예. 권오수 회장을 포함해서 제 기억에는 불구속 7명, 구속 8명 정도였나요?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사건에서 15명이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이 자체도 놀라운 거죠. 주가 조작은 특히나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범죄인데 예. 그런 사람들이 15명이나 아무 일 없다가 검찰이 다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게 안 찾아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 그럼 민주당의 궁금함은 김건희 여사 사건 안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혹은 외면했나요? 라고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답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김웅 의원님은 검사 출신 입장에서 검찰이 더 잘한다라고 자랑하시겠지만 예, 의지에 따라서는 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서 안 나오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큰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의 주장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 대장동 건 관련해서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두 축인 거예요. 남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동에 땅 작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게 하나 있는 거고 예. 김만배 씨가 지분의 3분의 1을 가지게 된 것은 법조계에서 그가 법조 출신 기자로서 전직 검사, 특히 중수부장들과 인연으로 만들어낸 그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 카르텔에서 나와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면, 특검을 해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민주당 상황만 좀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그 막말이라는 암초를 만났어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설전도 오갔다는데 화면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원욱 의원의 경우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민영배 의원은 보수 매체의 보도가 민주당 기준인가. 민영배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어 있죠. 전재수 의원은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어.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자, 총선에도 좀 여파가 있을까요? 장 소장님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분들 있잖아요. 내년 그럼 총선에 본인들의 홍보물이나 플랜카드에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암컷 발언 거기다 쓰세요. 그렇게 문제 없으면. 저런 발언들을 보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정말 땅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자기 정화 기능을 상실한 정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했을 때 예. 국회의원은 돈 벌면 안 돼? 왜? 주식 거래하면 코인 거래하면 안 되나? 이런 반응 보였었고 예.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좀 재수없게 걸렸네. 너희들은 안 그랬어? 이런 식의 반응들. 이것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할 말들인가? 자기 정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 그러면 내년도 캐치프레이즈에 이거 쓰세요. 암컷. 그러면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민영배 의원이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민주당 기준이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조선일보가 모든 프레임을 세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던지는 수많은 공격 중에 대중들에게 먹히는 공격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암컷 발언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군가인가가 아니라 무슨 내용에 화가 났는가를 보고 예.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해야죠.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선이 본선이 민영배 의원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본선인 전재수 의원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그 곤궁함과 어려움을 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집권을 하려고 하고 특히나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정당은 어떻게든 51%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는 사과할 것은 이재명 대표도 깔끔하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당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예. 주어 없이 사과하셨어요. 최강욱 의원을 꼭 집어가지고 좀 혼내시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이 엄정한 시기에 우리 말 조심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이원욱 의원의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최강욱 전 의원을 두둔했다. 좋아할 이렇게 것 좀 같아요.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최강욱 의원이 내일 윤미향 의원 북콘서트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또 이런 말을 할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김성애 소장님도 수도권에서 출마하셔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런 발언들 나오면은요 정말 난감하고 선거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김성애 소장님 같은 분 꼭 국회 가셔야 되는데 이 최강욱 전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좀 허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강욱 의원 별도의 징계를 받아서 6개월 징계를 받았고요. 당이 조정식 사무총재 거기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전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징계 수위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뭐 적절 부적절을 따지기는 어려운데 네. 예, 전 뭐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하고 사과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그냥 저 발언이 논란되고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뭐 징계를 하고 민주당에 계시는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그런 공식적인 징계를 하니까 그제서야 입장 내고 예.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각 당의 총선 관련 상황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의 20% 플러스 알파를 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의결했습니다. 현재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89명인데 이 중에서 56명이 영남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영남권의 빈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서둘러서 이런 그 분석도 나오는데 혁신위 활동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온 이 공천 배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안 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뭐냐면은 네. 여의도에서 그냥 받은 걸로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 플러스 알파 공천 배제 명단을 누가 작성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쭉 돌린 모양입니다. 어디서 했을 거라고 좀 의심이 됩니까? 네. 글쎄요, 이거를 뭐 언론에서 했을지 아니면은 이 의원들은 공천을 못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만들어 돌렸을 수도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명단을 보고 총선기획단에서는 이제 부정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문건들, 공천 탈락 배제자들 이름은 계속해서 다닐 거예요. 여러 떠돌아다닐 텐데 예. 이런 것은 결국에는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 영남에 많아요. 영남 의원들이 거의 컷오프 되거나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 이후에 인유한 위원장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의 낙하산 공천은 없어요. 용산에 계셨던 참모분들도 무조건 다 경선해야 돼요. 예. 그냥 공천 없어요. 단수 공천 없어요. 우선 공천 없어요.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내에서는 김기현 체제가 과연 총선까지 가겠느냐,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다고 지금 들리는데 많은 것 같아요. 그 많은데 상황에서 지금 나온 이 공천 배제 방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소장님은? 뭐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위 20%라고 하면 그 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겠지만 민주당도 해보면 그럴 만한 분이 그럴 만한 점수를 보통 받습니다. 긴장을 풀고 의정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예. 그런 분들이 배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뭐 그래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처럼 혁신위와 당대표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죠. 기준을 공정하게 만드는 게 또 중요한 아니, 건데. 기준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결국 동네에서는 여론조사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누군가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땅땅땅,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땅땅땅이라고 나간 사람하고 그 동네 현지에 현역 의원 날아간 상태에서 예. 들어온 다른 사람이 경선을 붙는다고 하면 그거는 대통령실이란 명함이 박힌 사람이 이길 확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예. 공정한 경선이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을 제낀 다음에 공정한 경선이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퇴출되는지 또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를 보면 예. 그 자체만으로
이번 일이 공정했는지는 그때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총선 기획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뭐 어떤 경력을 쓸 때 문재인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고 이재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 뭐 이재명 특보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경선에서 유리하잖아요. 서로 뭐 경쟁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지 못하도록 저희 못 결정을. 쓴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이번에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결정을 해갖고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특정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홍보는 못하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국민의힘에서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맞물려서 좀 관심사가 이제 공천에 배제될 네. 향후에 배제될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들을 받을 것이냐. 근데 이제 김 소장께서는 기준이 또 이제 모호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면은 떨어진 의원들이 꼭 뒤쳐서 떨어진 건 아니다. 뭐 그런 반론도 제기하면서 또 다시 뭐 세를 또 모을 수도 있고요. 입장 차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준석 대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고려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을 받아가지고 20석을 채우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기호 3번도 받고 국고보조금도 받아요. 그러면 총선에 대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디딤돌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신당을 창당하는 입장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또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큰 네.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명분 없이 그냥 아무나 다 받아들이게 되면 예. 이준석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당은 뭐야 이거 이렇게 공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리를 취할 건지 명분을 취할 건지 이준석 대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 공천을 못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엔 내가 그냥 출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 그래도 뭐라도 챙겨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가진 분들 있을 거고요.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탈당해서 출마하게 되면은 어떤 보복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나간다고 당선이 될까? 그런 고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래 이준석 대표한테 연락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는 얘기를 이 전 대표가 하더라고요. 이 전 대표가 네. 계속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끈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연락을 하는 거는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딱 단정적으로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은요 대부분 다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요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지를 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관련된 소식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이제 보폭을 계속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다, 제2의 윤석열이다, 서초동 사투리 뭐 이런 뭐 전쟁 초기에 뭐 포격부터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동훈 카드에 맞설 민주당의 좀 밑그림이 좀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뭐 한동훈 장관 뒷얘기 할 거 없이 이 정부의 탄생부터 지금 운영, 특히나 인사의 난맥상의 총책임자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야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386 뭐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을 악마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뭘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송영길 돈봉투 얘기하면 저희는 이원석 검찰총장 돈봉투 얘기할 겁니다. 특활비 자기들끼리 막 기분 좋게 나눠 가진 그 100만 원짜리 봉투 받았던 당사자가 검찰총장한테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뭐 소고기 법화 얘기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성남까지 가서 등심 사 드시는데요. 소맥이 말아서 그렇게 막 술을 먹고 이런 것은 다 괜찮은 일입니까? 관내 지역에 나가서 뭐 모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또 성추문 얘기도 자꾸 꺼내시는데 본인의 처남도 검사 시절에 성추행으로 문제됐는데 이게 3년 동안 덮여 있다가 서지혜 검사가 나와서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이후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실형 선고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검찰은 어떻게 덮었습니까? 그냥 옷 벗겨서 내보내서 CJ에서 상무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이 검사들이 하는 짓이 그들이 비판하는 운동권과 저는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런 한복판에서 있는 한동훈 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건지 뭐 나와 보시면 알게 되겠죠. 장성철 소장님이 반론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말인데 한 가지만 할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소고기 법카, 윤석열 총장 본인의 법카로 소고기 사 먹으면서 회식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김혜경 여사는 법카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를 사용할 권한을 경기도가 주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그걸로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은 거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고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건. 동등하게 놓고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주적은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선에서 당의 간판으로 나오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니까 그렇죠. 아마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의 두통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갑옷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갑옷이 있거든요. 정치권에 대비하는 순간 완전히 갑옷 다 벗고 온몸으로 그 화살 다 맞아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가 있느냐가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거냐, 향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예. 대단히 위험스러운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성애,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